1980년 신군부의 계엄하에 김대중이 또 한 번 죽음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유신 정권이 시도한 수차례 제거 음모에도 살아남았던 김대중. 그러나 이번에는 어떤 희망도 보이질 않았다. 김충대님이 제 호칭을 정 선생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정 선생, 나는 살아있기만 하면 내가 제기 가능하고. 그러나 죽음은 제기할 수 없어. 정 선생이 어떻게 좀 나 사형 좀 면하게 한번 해주시오. 내란 음모 혐의로 김대중의 재판이 시작된 지 한 달. 일본에서는 정규방송 도중 속보가 보도됐다. 김대중의 사형 선고였다. 김대중을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나선 것은 일본의 제1교포 단체 한민통이었다. 강국의 하이겐 후츠 분포 가이기와 센세요 스쿠오토 유 복사의 세롱을 완전히 무시시다. この許されざる暴挙に対し我々は満身の怒りを込めて糾弾する。近代中産を釈放しろ。 구명을 위한 행진이 시작되고 연일 수백 명이 거리로 나섰다. 노도와 같은 한민통의 시위에 주일 한국대사관은 일본 경찰의 보호를 요청해야만 했다. 나는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그때 한국 정부에 대한 항의, 국민에 대한 메시지,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 사형을 막기 위한 한민통의 노력은 그야말로 필사적이었다. 이들은 미국 정부에도 강력한 저지를 촉구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줄을 서서 카터 대통령에게 전보를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재판이 거듭될수록 김대중의 사형은 굳어지고 있었다. 한민통은 일본 열도 전역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한민통은 무려 120만 명에게 서명을 받아 이를 UN 인권위원회에 제출한다. 김대중 씨를 구원하자 하는 구원하는 운동의 모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 한기 알면 한기시키지 않으면 한기가 안 되죠. 그건 누가 했느냐? 한민통을 빼고 어디 있습니까? 1981년 1월 김대중은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 레이건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전두환이 세계 여론을 의식해서 내린 조치였다. 그리고 2년 후 김대중은 미국 망명길에 오른다. 죽음의 위기로부터 생還을 하게 된 것이다. (1998년) 긴 인동의 세월 끝에 김대중은 대통령에 취임했다. 많은 이들은 민주화 운동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순간에 한민통의 자리는 없었다. 김대중 구명에 앞장섰던 그들은 오히려 반국가단체로 낙인 찍힌 채 여전히 고향에 돌아올 수조차 없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될 때 다들 일본 사람들도 동포들도 축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해결이 안 나는 거네. 도무지 섭섭하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어리상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저히 참 너무너무 섭섭하다. 네, 어리상으로 말하면 너무너무 섭섭하다. 무엇이 이들의 고향 방문조차 막고 있는가? 왜 이들은 여전히 반한 세력으로 남겨져 있는 것일까? 김대중과 이들이 처음 만난 것은 1972년 김대중이 일본에서 망명 생활을 시작할 때였다. 그해 10월 유신 선포로 모든 국가 권력은 박정희에게 집중된다. 안정과 번영과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절실한 염원이 담긴 현행 헌법을 확정하고 당시 김대중은 일본과 미국에서 맹렬히 유신 반대 운동을 펼친다.
그리고 그의 행보는 현지 언론과 지식인 사회에 비상한 관심을 일으켰다. 이번에 이 헌법 개정안의 목적이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하나의 명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목적이 어디에 있냐 하면 첫째는 박정희 씨가 자기의 그 독재적인 군림과 그리고 영구집권을 확보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당시 김대중에게는 해외에서 정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없었다. 그런 김대중이 찾아간 사람은 제1교포 출신의 신민당 의원 김재화였다. 그는 유신 선포 이후 국회가 해산되고 의원직을 박탈당하자 일본으로 돌아와서 민단 내의 반유신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뜻을 함께하는 제1교포들이 있었다. 민단 중앙본부 의장 출신인 배동호, 민단 동경본부 단장 정재준, 한국청년동맹위원장 출신인 곽동희 등이었다. 아무리 이게 일본에서 돌아봐도 총련 사람하고 손잡을 수는 없는 것이고, 민단 사람들은 유신 절대 지지고 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상대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럼 민단에서 비주류파락하는 우리밖에 없다 이거죠. 이들의 앞에 나타난 김대중은 강연회 등을 통해 자신의 특별한 포부를 밝힌다. 우리가 해외에 있는 해외 동포가 단결해서 국내 동포를 갖다 구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우리 뜻하고 같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죠. 정말 용기 있는 정치가가 있는구나. 그럴 것 같으면 빨리 조직을 만든 것이 좋지 않느냐. 김대중의 제안은 곧 구체화된다. 몇 차례의 회합을 거쳐 73년 8월 4일 제1교포 사회 6개의 단체가 한민통, 한국민주회복 통일촉진 국민회의를 결성하기로 합의하게 됐던 것이다. 이때 합의된 한민통의 기본 활동 방향은 선민주회복, 후통일 실현 등 크게 3가지였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김대중 씨를 저 사람들이 배드공파라면 그 사람들입니다. 곽동희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얻고 그냥 그런 명망 높은 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수단도 많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이용을 많이 당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실 한민통의 발기인 중 배동호, 정재준, 곽동희 등은 민단에서 제명이나 정권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일명 베트콩파, 가장 극렬한 반한 인사로 알려져 있었다. 무력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었던 혁명 과업을 기필코 완수해보려는 비장한 교리의 서산이 이들이 민단 내 반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5.16 쿠데타부터였다. 쿠데타 당일인 5월 16일, 민단은 곧바로 5.16 지지 성명을 발표했는데 당일 민단 단장으로 선출된 권일에 의한 것이었다. 이 5.16 군사혁명에 관련 인사들이 누군지 면모도 그때는 안 나왔지 않습니까? 장도영이가 주도자냐 등등 할 때 벌써 일본에서는 민단 단장 이름으로 지지 성명이 나갑니다. 일본인이 세운 만주국에서 법관 생활을 하기도 했던 권일 단장의 지지 선언. 그러나 이것은 민단 내 모든 제2교포들의 의견이 아니었다. 그 당시 한청, 내가 이 원장을 하고 있었지만 한청 간부는 누구 한 사람도 군사정부, 군사국대다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반대다. 빨리 원대 복귀해라. 그렇게 되니까 그분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 그 양반이 그 당시 지어낸 3단 논법이 있습니다. 방건이란 말이죠. 방건은 반박이다. 박정이다. 반박정이는 반국가다. 이래가지고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일 회담이 진행되면서 더욱더 박정희 정권에 반발하게 된다. 경제 개발로 쿠데타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던 박정희.
그가 서둘러 추진한 한일회담은 정작 사죄와 보상은 빠진 채 경제 원조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원조가 뭐야, 원조가. 우리가 일본에게 당당하게 받아낼 권리가 있는데, 배상을 받아낼 권리가 있는데, 원조가 뭐냐? 일본선 독립 축하기로 하고 있다. 이런 모욕이 어디 있고, 있으며 이런 내 굴욕적인 게 어디 있느냐? 더욱이 제1교포들의 생존이 걸려있던 법적 지위 문제 역시 기대를 저버린 채 진행되고 있었다. 제1교포 2세까지만 영주권을 보장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자자 손손을 영주권을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영주권이고 아들은 손자는 더 지위가 얕아. 일본에 더 오래 살수록 지위가 더 강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한일회담 때 맺은 영주권에는 자꾸 내려갈수록 지위가 약해진단 말이야. 그런데도 권일이 주도하던 민단 집행부는 한일협정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다. 60만을 위한 민단이라고 하면 제1동포의 애로사항이 이러니 본국정부에다 영주권 제1교포 법적지는 재협의를 다시 해다오. 이건 우리 불만이다 하고 나와야 민단의 존립 가치가 있는 건데 이건 우리는 영주권 법적지위를 지정한다. 반박정희 세력을 중심으로 극렬한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이 시위를 두고 주도 세력에게 베트콩파라는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다. 그리고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은 박정희의 의도대로 타결된다. 한일회담도 반대했다, 군명도 반대했다 하니까 우리에게는 용공따지를 붙여놨다 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국내에서는 모릅니다. 여기 종련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 같다 국내 사람들 이렇게 막 신문들 다 그렇게 써버리면. 그러나 한일협정으로 반박정희 여론은 민단 내에 더 많은 지지를 얻게 된다. 하지만 그것은 일본의 원조에 의존해야 하는 박정희로서는 달가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박정권은 민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다. 그 신호탄을 올린 것이 71년 민단 단장 선거였다. 당시 선거는 반박정희 진영의 유석준 후보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었다. 그런데 선거 막바지 민단 중앙위원회에 이례적으로 참석한 주일공사 김재권이 뜻밖의 발언을 한다. 유석준 후보 가운데 유력한 사람이 이 총련과 비밀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반국가적인 운동이 있다. 그 증거로서 녹음을 한 테이프가 있는데 그걸 제가 보관하고 있다. 김재권 공사가 보관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걸 공개를 하면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선거 마친 뒤에 언제 어디서라도 공개를 한다. 공사가 딱 그렇게 때려놓으니 배랑 맞은 것 같이 말이죠. 어떤 건 멍해가지고 이렇게 막 앉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내고 나서 서로 이제 얼굴을 보는 거죠. 보는 얼굴이 누구냐면 유석준 씨 얼굴과 배동훈 씨 얼굴과 내 얼굴을 보는 거예요. 냉전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는 시대였다. 전세는 순식간 역전되고 대사관 측이 미는 이희원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 사실 주1공사 김재권은 중앙정보부 7국장 출신이었다. 그런데 김재권은 선거가 끝나고 나도 녹음 테이프를 공개하지 못했다. 녹음이 없는 녹음이 있다고 그러니 그게 됩니까? 나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무슨 녹음이 있습니까? 없는 녹음이 있다고 그러고 그걸 또 이희원 단장이 그걸 또 녹음이 있다고 인정까지 하고 말이야. 그 내가 이희원 단장 뭐 그래도 돌아가셨지만은 여보세요 당신 단장 아니요 말이야. 제1거리민단 단장은 제1동포의 이익을 지중해야지. 응? 제1동포가 없는 녹음이 있다고 그러고 도장 찍은 법이 어디 있어 말이야. 녹음 테이프가 끝내 공개되지 않자 진상을 규명하라는 항의가 거세게 일어난다. 교포들이 분노한 것은 무엇보다 이 날조 사건 뒤에 민단을 장악하려는 KCIA, 중앙정보부의 음모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소위 1국의 대포로 와 있는 중앙정보부가 전부 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앙정부 북한 사이 좋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일 죽더라도 그런 데는 항복 안 합니다. 그러나 민단 중앙은 이들의 반발을 민단을 와해시키려는 베트콩파의 책동으로 몰아붙이냐. 결국 동경본부 단장이었던 정재준에게 권리 정지를 내린 것을 비롯 배동호, 곽동희 등을 민단에서 제명했던 것이다. 반박정희 노선을 걸어온 두 세력의 만남. 이들의 한민통 결성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다. 1973년 8월 8일 한민통의 결성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의장으로 내정된 김대중이 사라졌다. 그가 묵고 있던 호텔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납치됐던 것이다. 8월 8일 날 사실은 납치될 그날 밤에 한 더 모이기로 돼가 있었어요. 마지막 이제 자기가 그런 걸 다 줄거리를 나는 이런 내용을 연설하겠다. 그리고 그날 회의는 이렇게 대회는 이렇게 진행을 하자. 그런 것도 마지막 거기에서 이제 다 손질을 보게 되어 있었는데 한민통을 맺는다는 그 자체가 한민통을 만든다는 게 해외에 있는 반정부 세력 또는 친북 세력을 규약하라는 문제죠. 규약하라는 게 그거는 그거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또 그게 위험하고 우리 정부에서 볼 때는 그날 그 사건을 과거에 생사를 알 수 없었던 김대중은 5박 6일 만에 동교동 자택으로 귀환한다. 그 구타를 당해가지고 그의 몸에 남은 숱한 상처들은 그가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올 때까지 그 눈을 가려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건강 회복에 노력을 할 생각이고 생각입니다. 동시에 저는 현재의 여건하에서 정치 활동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납치는 교포들에게 조국의 민주화를 열망케 하는 도화선이 된다. 예정대로 강행된 한민통 결성식에는 수천 명의 교포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대중 한 사람이 없어지면 1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억만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해서 김대중이가 될 것입니다. 의장 역시 예정대로 김대중이 추대됐다. 혹시 김대중 선생이 잘 못됐더라 해도 김대중 선생이 계시고 안 계시고 간에 반독재 민주화는 오늘 시대와 민족이 우리에게 준 이 엄숙한 명령이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계시더라 해도 그대로 합의한 대로 한민통을 개선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한민통 결성은 그 즉시 김대중 구출 운동으로 본격화된다. 결성식 당일부터 수천 명의 회원들이 거리로 나가 납치된 김대중을 일본으로 원상 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진을 벌였다. 독재 정권이 김대중의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려고 할 때마다 구출운동은 계속됐다. 76년 9월 일본 경로의 날에는 65세가 넘은 고령의 한민통 회원들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구국선언으로 투옥된 김대중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민주구국선언을 일본 사회에 알리기 위해 100만인 서명도 전개했다. 이런 한민통의 운동은 무엇보다 교포 젊은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준다. 역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좋다는 생각이 전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끄럽기만 하고. 근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일본 사람이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역시 70년대에 우리 함청하고 만나게 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 한국이란 게 훌륭하다. 그렇게 그 생각이 들었단 말입니다. 전태일의 분신을 일본 사회에 소개해서 충격을 던진 것도 한민통이었다.
한민통은 전태일의 이야기를 직접 영화로 제작했다. 처참한 한국의 노동 현실을 세계에 알려서 유신 독재에 대한 비판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가 그때 상영하는데 비용을 얼마 받았죠? 한 500원인가? 얼마 받았죠? 500원. 아니, 헐게. 노동자들께 우리가 싸게 하죠. 그러나, 싸게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까 수입이 많이 그런 거 들어올 거 아닙니까? 500원 치고 말이죠. 40만이나 그러면 얼마입니까, 돈이? 상영 횟수만 700회, 무려 40만의 일본인이 관람을 했다. 영화 어머니는 일본의 노동자들을 비롯 대중들에게 한민통의 활동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やはり非常に参考になったとかね、それからやはり反省材料というかね、自分らがぬくぬくとね生活してきておるという中で韓国の人々の状況を見て、それに学ぶというか、自分たちもやはりこうしたことで何でもくじけないでやっていくということが必要なんだという、そういう点の学習になったと思うんですね。조합원 수가 600만 명이 넘는 일본 최대의 노동단체 일본 노동조합 총평의회는 그 후 한민통의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준다. 80년 김대중의 구명운동 때는 수십만 명이 전국적인 시위에 동참한다. 무엇보다도 한민통이 거둔 가장 큰 결실은 미국, 유럽 등지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해외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을 마련한 일이었다. 1977년 8월 일본 도쿄 이케노하다 문화회관. 이곳에 윤일상, 임창용 등 해외에서 반독재 활동을 해온 민주 인사들이 모여들었다. 지금으로부터 해외 한국인 민주운동 대표자 회의의 개설을 이날의 회의는 해외 민주운동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민통이 마련한 자리였다. 강력하게 해외에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무언가니 우리는 여태까지 단지 미미한 애국단체로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국가의 정당과 정부에 좀 더 강력한 인상을 주어서 우리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들이 어찌하여 수륙만리 대륙과 대양을 넘어 고국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까? 이날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이들의 뜻은 하나로 모아진다. 분산적으로 이렇게 운동이 벌어지는 걸 보고 이 분산된 해외 민주화 운동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더 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박독재 정권에 대한 세계적인 포위망을 구축할 수가 있다. 회의 이틀째, 100여 명의 폭력배들이 강목을 들고 회의장에 난입했다. 회의는 중단되고 회의장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맨손으로 맞선 청년 회원들은 물론 많은 회의 참가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이 난동은 민단 중앙과 산하 청년단체 회원들에 의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이케노하다 분과센터라는 그 해관 건물 주인이 고소를 합니다. 손해배상. 그 민단에서 손해배상 다 물었어요. 그 사람들. 무고 징역 몇 년서 다 유죄 판결 다 받았죠. 그 사람들. 민주사회를 세우자. 그날의 폭거를 보고 제독 작곡가 윤희상은 즉석에서 해외 민주화 운동의 단합을 위한 노래를 만들었고
모두의 결의를 모아 한민연, 민주민족통일 해외 한국인 연합이 결성된다. 한민연 결성은 해외에서 외롭게 싸워온 이들에게 더없이 감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날의 감격은 전면적인 반박정희 운동으로 이어진다. 미국 뉴욕에선 유신 독재에 대한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세미나가 개최됐으며 유럽에서도 박정희 정권의 부당함이 지속적으로 폭로됐다. 한민연의 이러한 활동은 유럽 정치 지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는데 전 서독의 총리이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빌리 브란트는 한민통에게 각별한 연대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에서 빌리 브란트를 초청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그 총재였을 때. 그러나 그 양반이 한국으로 안 가고 한민통으로 왔어요. 한민통 가서 이제 참 그나의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한 국가 원수가 한 국가를 포기하고 어떤 망명단체를 했겠다는 것은 좀 아주 기현상이죠. 77년 미국의 새로운 주인은 지미 카터였다. 인권과 평화를 기치러 대권을 거머쥔 카터는 당선과 함께 박정희에게 새로운 주문을 요청한다. I believe it will be possible to withdraw our ground forces from South Korea on a phased basis over a time span to be determined after consultation with both South Korea and Japan. 그러나 그것은 유신으로 영구집권을 향해 달려가던 박정희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 박정희 정권이 삼성개헌 그리고 유신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완전히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놨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이제 빨간불로 인권이라는 새로운 잣대를 들이대니까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당혹스러워했었죠. 박정희에게 가장 급한 것은 카터와의 만남이었다. 그러나 카터는 좀처럼 정상회담을 수락하지 않았다. 한민통은 이런 박정희를 압박하기 위해 시위는 물론 뉴욕타임즈에 카터 방한 반대 광고까지 게재한다. 이런 자꾸 형성이 되니까 그 교포들 사이에서도 형성이 되지만은 미국 내에서도 그게 형성이 되고 미국뿐만 그 미국 신문들의 남으로서 국제 여론이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박정희로서는 부담스러웠죠. 이 무렵 서울에서는 한 자수간첩의 기자회견이 열린다. 신문회관에 기자 수십 명을 불러놓고 대규모로 열린 자리. 자신을 김일성에게도 신망받는 거물간첩이라고 소개한 윤효동은 자신은 북한 노동당의 자금을 지원받아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자신이 북교의 지령을 받아 한민통을 조직했고 박동희를 북한에 데려가 간첩 교육을 시켰다고 발표했다. 또 이런 거 하나 또 조작해내구나. 신심하면 이런 사람들 신심하면 이런 사람들은 사건이 없으면 사건을 내 조작해야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 사건이 그런 사건들이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국내에 못 가도록 하는 차단봉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건이 확대된 것은 한 제1교포 유학생이 간첩죄로 기소되면서부터였다. 놀랬죠. 눈물이 나왔어요, 진짜.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순수히 저걸 생각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김지아 법전 드쟁기를 가져왔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김정사의 혐의는 바로 한민통과 접촉을 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그는 강연회를 들었을 뿐 한민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 재판에 느닷없이 자수간첩 윤효동이 등장한다. 그의 주장은
김정사가 접촉한 한민통이 친북 집단이라는 것이었다. 우리 재판인데 왜 이거는 우리가 재판 받는 사람이랑 한민통의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런 느낌을 들었죠. 한민통의 신문도 나오고 그 유모씨라는 사람이 다 한민통의 그 내막을 폰하고 우리는 한민통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왜 이런 한민통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가 했죠. 결국 김정사는 한민통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 되어 무기형을 선고받는다. 한민통 역시 반대 증언은 불구하고 법정에 서보지도 못한 채 반국가단체로 판시된다. 당사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다. 이상하지요.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서 반국가단체라고 판시가 내리는데 한통령을 갖다가 재판을 해야 한통령이 반국가단체냐 아니냐는 가사가 나올 텐데 왜 김정사라는 사람을 왜 행동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재판을 해가지고 반국가단체인 그게 먼저 나오느냐 이겁니다. 그 반국가단체는 어디서 구성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 구성이 됐느냐. 그런데 한민통에 대해서 재판한 일이 없다 이겁니다. 직접. 이게 완전 엉터리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재판이 가능했을까? 윤효동의 증언 중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다고 한다. 조총련 초급학교의 교사였던 윤효동은 김해가 고향으로 그가 조총련에 가입한 것은 59년. 그런데 61년에 민단으로 전향해서 후엔 민단 이바라기현 본부 의장으로 선출되기도 한다. 당시 윤효동과 알고 지낸 이들의 기억은 그의 증언과는 달랐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저작으로 보고 있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 당시는 막 우리 조직에 나도 또 감행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조직을 이끌고 나가든 지도하던 그런 면 전혀 없어요. 안 보이고 그런 분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인품도 아니고 그런 능력도 없죠. 내가 볼 때는 그도 곽동이 배동한 사람 전부 공부한 사람이고 전부 다 실력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 말을 듣는 사람들 아니죠. 그건 제가 볼 때는 암만 해도 그건 이상해요. 그러나 윤효동은 70년 4월과 5월 사이 곽동희를 데리고 입북, 간첩 교육을 받게 했으며 북한의 지령에 따라 한민통을 조직하도록 지원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4월 달부터 5월 달 사이에 내가 어디에 있었냐? 70년에? 그 일본에 내가 있었다 그 미약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제1번 대한민국 그룹민단 도쿄본부 제8회 지방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일시 1970년 4월 10일 여기에 각도가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의는 그만하자는 내가 동의를 냅니다. 근데 그 이외에 발언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다 한국 나옵니다. 그럼 이 문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곽동희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줄 증언은 또 있다. 민단 소속의 제1교포 안상종 씨. 70년 4월 20일 안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곽동희가 몇 달 동안 손해배상 등의 문제를 수습해 주었다는 것이다. 事故を起こした次の日あたりに来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そうしたら、21日はいはい。週1回ぐらいですね。週1回ぐらい。はっきり言って2回来た時もあるかもわからないですけど、だいたい週1回は最低来てたと思いますね。 그러면 태양에 갔다 하는 각도에는 유령이다 이 말이에요. 유령.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유령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니까 근원적으로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김정사 재판의 또 다른 증거는 주일 한국대사관의 보고서였다. 그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민통은 결성 이후 줄곧 조총련의 자금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한민통의 재정을 맡았던 한 간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지 못했다. 내가 할 때는 돈을 안 받았습니다. 정리해서 받은 것도 우리가 내가지고 했죠. 하던 일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민통은 자금의 출처를 공개하지 않았었다. 이것이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한 장부인데 이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 상황 어려가지고 도진에서 좀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징의도 있고 12월분을 그러나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얼마를 내고 있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공개한 바가 없습니다. 이름이 같은 거. 예. 판장도 지장이 되니까요. 한국계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신용조합이라는 건. 당연하게 융자를 못 받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인에 빌려주는 거냐. 도덕으로 안 되는 거죠. 네? 일본 그 은행에 빌려주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이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금융기관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건 사업상 타격입니다. 그런데 한민통을 위해 후원금을 낸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교포 사업가가 있었다. 오사카 시내 5층짜리 불고기집 대동문. 30년째 이곳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가게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는 방호환 씨. 그는 지금도 한민통에 적지 않은 회비를 내고 있다. 과분 한 자금도 바치다고 보고 있어요. 네. 거기가 돈이 자꾸 모자라니까 집도 팔고 뭐 그래서 빚도 많이 내고 1년 동안에 한 200만 정도 될까요? 1년에 200만 엔. 네. 민단 도쿄본부 단장이었던 정재준 씨 역시 유력한 후원자였다. 76년 그는 일본 납세소득 60위를 차지할 정도로 부자였다고 한다. 그때 제가 돈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그 금액을 말할 수는 없지만 다 됐다 하는 건 사실입니다. 다 내가 수억 엔 되겠군요. 뭐 적어도. 그렇지요. 예. 그때 돈을. 일본에는 그 한국인 시접가들이 많아요. 그 다른 남편이들이 계속해서 그 일본 사회에서 어떤 그 고립된 생활, 즉 아직도 차별될 받습니다. 조선징이라는 것은 영원한 조선징이야. 그래서 조국으로부터 핍박당하지, 일본 사회에서 또 냉대받지.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 그 자기들을 대신해서 옳은 일을 한다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대주는 거예요. 자수간첩 윤효동의 증언과 주일 한국대사관의 보고서가 증거로 받아들여져 한민통은 78년 대법원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확정 판시된다. 해외에서 이거 해외 운동을 누구르뜨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이걸 분열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약한 고리가 뭐냐? 친구, 빨갱이, 이 딱지를 붙이는 게 제일 효과적이다. 뭐 그거는 완전 통치약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것은 뼈아픈 고통의 시작이었다. 올해 73세 곽동희 의장은 벌써 41년째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가 집을 나서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할머님과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일이다. 아버님, 어머님,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두 분의 임종을 모두 지키지 못했다. 언젠가는 내가 가서 단을 치고 토목을 하면서 용서를 빌겠습니다. 응? 네, 독자입니다. 응? 나를 두고 눈을 감으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는가? 두 분 무덤 앞에 술 한잔 올릴 수 있다면 그는 죽어서라도 고향으로 가고 싶다. 내가 죽어서라도 내 두경사가 돼서 피를 물고더라도 내가 죽으려 하겠단 말이야. 나는 일본에서 영원히 묻히길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사실 입국이 허가돼도 이들은 갈 수가 없었다. 한민통의 주요 간부였던 김성호 씨. 때로는 중앙정보부가 입국 허가를 제의하기도 했는데 입국에는 언제나 조건이 따라붙었다고 한다. 이제 한국 못 간다. 가겠느냐, 안 가도 좋느냐. 아이고, 안 가도 좋다 그러면은, 자,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위협이 간다. 협박을 하고, 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 세력에 가담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각서를 쓰라.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죠. 이른바 전향 공작. 숱한 회유 속에서도 굳건했던 그가 몹시 흔들린 적도 있었다. 뜻을 이루려고 가진 고생하면서 애써한 일이 별 수 없이 세월만 지나가니 이제 그만 평범하게 살자구나. 너희 이 가족을 한국에 와서 사는 모습을 보고 내가 죽어도 한이 없겠구나. 한국에 빨리 오느라 나도 너희를 만나보자. 어머니를 설득해서 보낸 녹음 생각만 편지였다. 해도 기쁘구나. 한국의 민주화가 되어서 내가 가도 안심하고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을 때 내 스스로 가겠습니다. 고통 속에 살아야 한 것은 고향에 남아있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1974년 미국행을 서두르던 배정희 씨는 공항에서 출국 정지를 당한다. 못 들어간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게 걸려 있을 거라고는 왜 한 번도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출입 정지를 당했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고. 결혼한 지 6개월. 정희 씨는 신혼생활 한 달 만에 먼저 유학을 떠난 남편을 찾아 미국으로 가는 길이었다. 배 씨의 미국행이 막힌 것은 아버지 때문이었다. 70년대 대표적인 제1교포 지식인으로 한민통을 이끌었던 배동호 씨. 그가 배정희 씨의 아버지였던 것이다. 왜 나를 안 보내주느냐.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아버지가 나를 키우신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안 보내주느냐. 그랬더니 똑똑한 아버님을 두셔서 그러니까 일주일만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일주일만 기다리라고 그런 게 30년 세월이 흘렀어요. 30년 세월이. 아버지 배동호 씨가 49년 도일한 후 반한 인사로 귀국이 금지되면서 정희 씨는 아버지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자랐다. 아버님한테 전화를 해서 평생에 씻지 못할 불효를 그때 내가 저질렀어요. 왜? 나를 돌봐주지도 않았으면서 여태까지 키우지도 않고 내버려 둔 채 가장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에 왜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느냐. 아버지는 도대체 뭐냐고.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못을 박았어요, 가슴에. 그게 그냥 평생 내 가슴에 못이 돼서 지금 남아있는데 그때 아버님이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기만 하셔요.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미안한 아버지는 다시는 전화도 연락도 찾지도 말라는 편지를 보냈다. 자신 때문에 자식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뜻이었다. 아버지와 다시 연락이 닿은 것은 1990년.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다. 그러나 정희 씨는 임종을 할 수 없었다. 여전히 출국이 허가되지를 않았다. 결국 출국이 허가된 것은 아버지의 부음이 전해지고 나서였다. 반한 베트콩. 참으로 지독한 낙인이었다. 살아생전엔 못 뵀죠. 못 뵀어요. 참 뵙고 싶었는데 그게 한이 되죠. 한민통에게 씌워진 반국가단체의 올가미에 묶여 고통을 받은 것은 김대중도 마찬가지였다. 1980년 내란 음모 사건 당시 김대중은 국가보안법 1조 반국가단체 수괴의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한민통 때문이었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사형이 된 제목은 한민통 의장이었기 때문에 사형이 된 겁니다. 내란 음모죄는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씨는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받은 게 아닙니다. 김대중의 사형 선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반한 베트콩, 한민통의 정체를 밝힌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일본의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적장, 장수를 잡으려고 하면은 먼저 장수가 찾네 말을 쏘야 된다. 이거. 말을 잡으면 장수를 잡을 수 있다. 그 우리가 말이고 김대중 씨가 장수지요. 그러니까. 김대중 씨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희생양이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수는 기수끼리, 선수는 선수끼리 손에 손을 맞잡고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지난 9월 이 땅에는 또 한 번 새로운 역사가 쓰였다. 코리아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된 남과 북의 선수단. 이 축제 어디에서도 냉전과 이념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것은 햇볕 정책이거든 또 하나의 결실이었다. 북한 응원단은 물론 조총련 동포 500여 명도 초대됐다. 50년 분단의 벽을 허무는 이 화합의 자리에 꼭 오고 싶은 사람들은 또 있었다. 이제야 우리는 갈 수 있다.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있고. 특히 아시안게임이 부산에서 우리 동포가 하나임을 온 세계에 과시한다. 그 마당에 우리도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다 있었습니다. 한통년, 옛 한민통 회원들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주일 한국대사관에 입국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의 입국은 거부됐다. 한통년은 반국가 단체로 국내에 들어가 친북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구두로만 말씀드리는데 하면서 역시 국가정보원에서 판서문을 쓰거나 한국에 가서 수사를 갖다가 받는다면 주겠다. 방송문 쓰라 하시니까 연사님 내가 반성해야 할 어떠한 일이 있는지 좀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물어요. 근데 물어보니까 답이 없고 내가 김대중 씨 구치운동 열심히 했지, 관주 학살 사건 규탄 집회도 많이 했지, 양심수석방 운동도 많이 했지, 그럼 하나하나가 좋은 일이지 나쁜 일입니까? 내가 뭘 반성해야 합니까? 그렇게 했더니 답은 없어요. 결국 하는 말은 같은 말. 한통년은 반국가 단체로 규정돼 있다. 누가 이 물음에 답을 줄 수 있을까? 지난 30년간 김대중과 한민통을 취재해온 언론인 나가누마 세초원은 대통령이 된 김대중에 2번이나 편지를 보냈다. 과거의 인연을 고려해서 한민통의 입국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이었다. それからあなたの命を助けるために不幸な時代に日本で一番頑張ったのは、官民党ですよとそういうことを思い出し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ことは書き送りました。全くありません。全然ありません。 지난 1월 24일 도쿄 시내에 낯익은 촛불들이 등장했다. 주한미군에 희생당한 여중생들을 추모하는 촛불. 이 촛불을 들고 있는 이들은 한통년 회원들이다. 부시는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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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조국은 한통년의 입국조차 막고 있지만 이들의 관심과 사랑은 언제나 조국에 가 닿아 있다. 꼭 30년 전 지금의 이들처럼 외롭게 조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젊은 염원들이 있었다. 그때 한 젊은 지도자가 이들을 찾아와 조국의 미래를 위해 그래도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했다.
安保というのは守るという意味でありますけれども、守るには守る対象が必要です。我々が共産主義者と戦って守るのは自由です。もし自由がなくなれば守る対象がなくなるんです。安保がありえない。그 말은 지금도 유효하지 않은가?